네, 세계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사회 갈등과 대립에 주목한 STF 2019는 지난 몇 달간 전문가들과의 공동 연구 그리고 사회 심리 실험을 진행하면서 이 움직임을 보다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분석해 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첫 번째 세션 STF 2019의 연구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견 양극화 현상을 연구 분석한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의 이원재 교수를 무대로 모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사회는 갈등하고 있습니다. 갈등하는 두 세력이 한 거리에서 대립하는 건 우리 역사에서 꽤 오랜만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 사회 갈등에 대해 네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갈등은 왜 심해졌을까? 갈등이 정말 심해졌을까? 왜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끼나? 그리고 이런 갈등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 오늘날 사회적 갈등이 두드러져 보이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양심, 사상, 표현의 자유가 높아질수록 다양한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소리들이 갈등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둘째,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손쉽게 소통하고 결집하도록 도와주는 기술 플랫폼이 발전했습니다. 인터넷이 사람들을 연결시켰다면 모바일 기술은 사람들을 항상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항상 연결된 사람들 사이의 결집과 동원은 이전에 비해 더 빨라지고 강고해졌습니다. 이 같은 조건 아래서 21세기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의견이 다른 집단들 사이의 직접적 대립과 갈등이 낯선 일이 아닙니다. 이 같은 사회적 갈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임스 헌터는 미국의 사회 갈등이 계급, 인종, 종교와 같은 객관적 조건들과 상관없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1세기 서구 극우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영국 농민, 트럼프를 지지하는 백인 저소득층에서 같은 이유를 봅니다.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과 상관없이 특정한 정치적 지향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치학자들은 이를 탈물질주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탈물질주의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현실적 이익에 상관없이 특정한 이념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소위 강남좌파나 우파 정책을 지지하는 저소득계층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그림은 2017년 5명의 대선주자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이 어떤 페이스북 페이지에 관련되어 있는가를 조사하여 시각화한 것입니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이 페이스북 페이지들이 세 개의 집단으로 뭉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파란색엔 주로 진보 인사와 집단, 빨간색엔 보수 정치인과 집단이 속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노란색입니다. 이 노란색은 연예, 오락 페이지들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 온라인상의 이념 대립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유희적 요소와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사람들이 연예, 오락 같은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의사표시를 한다는 뜻입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이념 갈등이 자신의 객관적 이해에 기반한 대립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에 대한 팬덤이 아니냐는 시각에 힘을 실어주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프로야구의 두산팬과 LG팬이 특별히 다른 사회적 이해관계를 갖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온라인상의 갈등과 대립을 보고 우리 국민 전체의 평균적인 정치적 의사를 가늠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저는 그 답을 오프라인 조사 결과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만약 특정 사안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갈등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의견은 왼편에 있는 그래프처럼 쌍봉 분포를 보일 것입니다. 반대로 의견이 특정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다면 하나의 피크를 보이는 오른쪽에 단봉 분포를 보일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민주주의 하에서는 그것이 쌍봉이든 단봉이든 의견이 넓고 다양하게 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학자들이 직접 대면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국민 전체가 의견 양극화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중도로 결집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왔습니다. 저는 2003년 이후 16년간의 한국 종합사회조사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한국인의 정치적 이념적 대립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북한에 대한 입장과 정치 성향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현재 온라인과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수 진보 전선의 핵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북한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느냐 적대적으로 생각하느냐를 분석한 것입니다. 우선 가운데 다수 의견이 있는 단봉 구조라는 점이 확실합니다. 즉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의 평균적 의견은 대립하는 양극단보다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물론 보수 정권에서는 강경론이, 진보 정권에서는 온건론이 상대적으로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기간 내내 중도층을 중심으로 한 의견의 결집은 꾸준히 강해져 왔습니다. 북한에 대한 의견이 양극단으로 엇갈린 적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정권에 상관없이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정치적 입장은 지난 16년간 진보적인 방향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또한 중도를 중심으로 한 단봉 구조는 지속되어 왔으며 이 중도층의 결집도도 매우 높아져 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특히 최저임금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온라인과 TV 토론만 보면 이 정책들을 둘러싼 국민의 의견이 이와 같은 쌍봉으로 갈라져 있을 거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림에서 보듯이 각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은 중도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고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조차도 양극단의 대립이라기보다 각 집단의 중도를 중심으로 한 차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갈등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객관적으로 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실제 의견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왜 우리는 갈등이 심하다고 느낄까요? 우선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의견 대립의 특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2004년 미국 대선 당시 정치글을 게시한 블로그들 사이의 네트워크입니다. 라다 아다믹은 정치 블로그들이 민주당 또는 공화당 편으로 양극화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그림은 카이스트 저희 랩에서 2012년 한국 대선 당시 트위터를 분석한 것입니다. 미국 결과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느냐 비판하느냐에 따라 트위터 계정들이 양극화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온라인에서 대립적 양극화가 나타나는 건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유저들은 독자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보다 상대 진영의 의견과 우리 진영의 의견을 보고 나서 우리 편에게 유리한 의견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편 혹은 친구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좋아요 또는 동의를 얻는 게 중요한데 이 같은 사회적 인정은 내 편, 내 친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선명할수록 그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이것이 인터넷 통신기술상에서 의견 양극화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의 분화 때문입니다. 그림의 가로축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한가에 대한 의견이고 세로축은 개인의 자유를 우선하는가, 집단의 규율을 우선하는가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국인들의 자세가 갈라지는데 공정하니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보수적인 입장과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불공정하니까 집단의 규칙을 강화해서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진보적 입장이 우선 눈에 띕니다. 이 두 가지는 최근 법무장관을 둘러싸고 광화문과 서초동에 결집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광화문과 서초동의 시위가 보수와 진보의 갈등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의 보다 근본적인 갈등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각 분면의 구성원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 대다수인 85%가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조기와 태극기를 양손에 들고 개인의 자유와 자본주의적 질서를 옹호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사실 9%에 불과합니다. 우리 사회의 불공정함을 지적한 85%는 2016년 국정농단에 분노했던 국민의 비율이자 이후 새 정권 출범 초기 평등과 공정과 정의의 약속에 박수를 보냈던 국민의 비율과 비슷합니다.
이번 법무장관을 둘러싼 갈등의 본질은 이 85%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동안 가려져 왔던 생각의 차이가 폭로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에 동의했던 사람들 중 42%는 법을 어기는 것만 아니라면 합법적 틀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입장인 반면 다른 43%는 설사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부의 세습이나 입시에서의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을 용인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법무장관의 진퇴에 직접적 이해가 걸린 정치 엘리트들이 이 본질적인 지점을 회피하고 싶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회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이것을 전통적인 보수 진보의 갈등으로 치환하고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우리는 실제보다 갈등을 더 느끼게 되고 실제 갈등의 원인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갈등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 환경 아래서 국민의 평균적인 의지를 정치와 사회가 수용해서 본질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두 가지 의사결정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론조사이고 다른 하나는 투표입니다. 만약 우리가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지금처럼 투표로 결정할 거라면 온라인 여론조사가 일반 여론조사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훨씬 더 잘 예측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여론조사의 대상자는 투표를 할 때처럼 독립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지난 16년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중도층은 변함없이 강고했고 그 결집도가 높아져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고 결정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것은 온라인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양극화된 갈등이 아니라 투표를 통해 정치적, 사회적 최종 결정을 내릴 중도층입니다. 투표는 민주공화국 대의제의 핵심입니다. 투표는 피상적인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을 합니다. 왜냐하면 양극단의 정치 엘리트들은 사실 중도가 더 많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합리적인 정치 엘리트들은 투표율이 가까워질수록 중도를 극단으로 개종시키기보다 자신들을 중도로 이동시킵니다. 아담 스미스는 시장 거래의 공정함이 두 거래 당사자의 양심이 아니라 이 둘을 지켜보는 제3의 공정한 주시자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여론의 중도층은 국민의 평균적인 일반 의지가 대의제의 통로를 따라 관철되도록 하는 진지한 주시자입니다. 그리고 이 진지한 주시자들이 올바로 기능하도록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대의제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 세상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본 두 명의 지식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의 토마스 홉스에게 갈등이란 사실 본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갈등이란 대의 정치의 불가피함을 역설하기 위한 논리적 장치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오른편의 카이 슈미트에게 갈등이란 대의제를 통해서는 절대로 해소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할 수 있었던 갈등 해결책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혹은 적들을 절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그가 사법부의 황태자로 복무한 나치 독일의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합니다. 민주공화국이란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공무원이 정부를 운영한다는 원리입니다. 공화의 대의제는 투표를 통해 국민의 민주적 의지를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강고한 중도층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 일반 의지가 반영되는 대의제도는 민주주의가 성숙할수록 그 기능과 중요성이 커졌다는 것이 근대국가의 소중한 역사적 경험입니다. 온라인과 거리의 갈등이 스마트폰의 화면을 가득 메우는 때일수록 우리의 일반 의지를 대표하는 중도층, 즉 진지한 주시자에게서 사회의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피상적이고 관습적인 갈등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원재 교수는 우리 사회의 갈등이 다행히 의견 양극화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분석하면서
온라인에서 의견을 잘 드러내지 않는 진지한 주지자들에 주목할 걸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